급성이면은 막 응급실 실려가잖아. 막 그냥. 만성은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거야 이게. 근데 이러면서 몸이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이제. 돈 많이 쓰면 행복하고 돈 적게 쓰면 불편할 것 같은데, 불행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는 돈을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느끼질 않습니다. 부의 연속성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량주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들 중에 딱 2개 빼놓고 8개 기업이 10년 투자 결과가 반토막입니다.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 김경필입니다. 작년에는 왜 안 힘들었느냐?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즉각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를 하던 것이 있는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 어려워진다고 해서 바로 그 소비를 줄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경제 현상이라는 거는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차가 필요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한 적어도 5, 6개월 지나야 이제 드디어 소비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이 우리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이 5, 6개월 후,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지출을 좀 줄일 거예요. 가게가 50조, 60조만큼을 써야 될 돈을 안 쓰면 하다못해 요 앞에 떡볶이를 파시는 떡볶이 장사서부터 옷을 파시는 분서부터 하여튼 소비가 줄어들면은 장사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더 둔화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냥 뭐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고 당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가 겪게 되면 뭐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운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면 대충 하는 게 없어. 문제는 열심히 한다는 건 좋은데 이게 한다는 게 꼭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재작년 여름에 제가 모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3,160 정도, 코스피가 그 정도 가고 있을 텐데 투자를 그만해라. 현금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 종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욕을 좀 많이 먹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해갖고 또 국민주 모욕으로 또 욕을 많이 먹고 했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투자 시장이라는 거는 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오르느냐 그러면 그냥 너무 싸니까 오르는 거고요. 왜 떨어지냐 그러면 너무 올랐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2021년 여름부터 경고했던 게 뭐냐면 2021년도 여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앞으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누가 보더라도 앞이 뻔한 악재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수익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현실화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었는데 계속 10% 20%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투자 시장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2023년도는 도끼질을 하면 안 됩니다. 도끼질 하지 말고 도끼날을 가세요. 막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번에 투자할 기회에 내 도끼날이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실탄을 잘 모아놓으면 다음번에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훨씬 더 예리하게 나무를 벨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시드머니가 클수록 아이디어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 부동산도 시드머니가 클수록 더 좋은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는 당분간은 투자는 좀 소극적으로 하고 당분간 실탄을 열심히 모으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눈으로 목격하는 금리로는 가장 높은 금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데, 우리가 재테크는 항상 상대 가치잖아요. 우리 집이 5천만 원 떨어졌어. 너무 속상하다. 근데 길 건너가 만약에 1억 떨어졌으면 우리 집은 5천만 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집 팔고 저 집 이사 가면 5천만 원 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 5%다 그러면 그거 뭐 얼마 안 돼.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는 마이너스 5% 내든지 마이너스 5%로 이자 내고 있는데 나는 5%를 지금 은행에서 받고 있다 그러면 나는 10% 버는 거죠. 현금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는 때는 현금도 엄연한 종목입니다. 현금에 오래 투자하면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경제 위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97년, 98년도에 있었던 IMF 사태가 있죠. 2008년 금융위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위기들의 특징을 우리가 학습해 본 거 결과 항상 보면 그 위기가 좀 급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말하면 급성?
근데 급성이라는 건 응급실 가서 막 처치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 또 금방 또 좋아져요. 그래서 IMF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약간 급성 질환 같이 와서 금방 이렇게 뭐 한 1년 만에 제자리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이번에 우리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이 경기 침체의 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만성 질환이 아닐까. 막 죽을 만큼 아프진 않은 거야. 급성이면은 막 응급실 실려 가잖아. 막 그냥 가가지고 막 수술하든지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진통제를 놓든지. 근데 만성은 어떻게 얼마나 아파? 그러면 지금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거야, 이게. 근데 이러면서 몸이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이제 서서히. 경기 후퇴를 리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리세션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세션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리셋하는 거야.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데 만성질환처럼 이렇게 아주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환율이 계속 높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뭐 1,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1,200원대로 다시 떨어져서 조금 안정된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땐 환율이 1,200원대라는 건 사실 조금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도 마찬가지. 올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가계가, 정부는 어쨌든 끝없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고 돈을 끝없이 빌릴 수 있는 주체잖아요. 기업도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 한 800여 개 기업들이 그렇게 뭐 성과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율이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위기를 버틸 수는 있는데 가장 문제가 우리 같은 가계라는 거죠. 가계는 너무 많은 대출 이자에, 그럼 대출 이자 올라갔다고 그러면 당장 내가 막 파산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성질환처럼 이렇게 계속 힘들게 만들면은 결국 경제 체력이 떨어지고 이 국면이 지나고 다시금 투자할 기회가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기회가 딱 왔을 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야 이제 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사실은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못하는 거야. 돈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돈 벌 기회를 놓칠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국영수 위주의 공부를 시켜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사회에 나와서 보면 국영수가 중요하기는 해요. 모든 일을 할 때 국영수가 사실은 기본이야. 일하다 보면 야 이래서 수학을 했구나, 이래서 영어 공부했구나, 이래서 국어 공부했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긴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경제관념이에요. 경제관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1억이 있는데 남의 돈 얼마를 빌려와서 투자를 할 건가. 우리가 흔히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작년에 한번 2020년, 21년도에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지금 아니면 집 못 살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다가 집을 사자. 그게 바로 영끌인데 작년에 집 산 분을 저는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집을 산 거 자체는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대출을 너무 많이 껴서 산 게 잘못인 거지. 집 산 게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면 작년에 물론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산 게 좀 아쉽다, 좀 쌌을 때 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집을 산 거 자체는 잘못한 건 아닌데 너무 많은 대출, 그러니까 흔히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서 대출을 했다라고 해서 영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을 어느 정도 쓰는 게 내가 감당 가능하냐는 기본적인 경제 관념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 공부가 좀 늦었다. 나와서 다 실패할 거 실패하고 경험 다 한 다음에 이제 막 유튜브나 뭐 책을 사서 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런 걸 깜빡 몰랐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 재테크는 평생 하는 거예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일이 아마 앞으로 중요한 일이 한 10번 있을 겁니다. 그 10번이 재테크의 중요한 결정일 텐데 아마 앞으로 50년은 하셔야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좀 잘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잘못된 관념은요. 돈을 많이 쓰면 행복하고 돈을 적게 쓰면 불행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돈 많이 쓰면 행복하고 돈 적게 쓰면 불편할 것 같은데 불행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학생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학생 때는 지금 정도의 월급도 못 벌었고 뭐 알바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지금보다 더 팍팍했죠. 그럼 그때가 굉장히 불행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착각이 뭐냐? 내가 아직 그 돈을 못 가져봤어. 근데 그 돈 갖고 있으면 막 행복할 것 같아. 왜 행복해? 야, 그 돈이 그렇게 많으면 돈을 말이야 막 차도 사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도 사고 막 야,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자는요.
나보다 행복할까라고 봤을 때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부자는 돈을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느끼질 않습니다. 부의 연속성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돈이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돈이 영어로 뭡니까? 한 번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유치원생도 아는데 내가 그걸 굳이 찾아본 적이 없죠. 사랑이 영어로 뭐냐? 안 찾아봤어. 왜냐면 그건 너무나 다 아는 단어니까. 다시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첫 번째 money라고 나옵니다. money. 두 번째가 dough라고 나오고요. 피자 빵 반죽할 때 그 dough라고 하잖아요. 예. cash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언어학적인 단어로 money라고 하는 거고요. 돈은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돈은 money가 아니고요. possibility입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내 통장에 돈이 쭉 올라가면요. 굉장히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능성이 커지니까. 인간이 뇌에서 반응하는 거 행복 중에 가장 행복을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미래의 희망이 증가하고 가능성이 증가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 행복할 줄 알고 뭐 비싼 물건 명품 사면 행복할 줄 알았고 외식하고 막 비싼 물건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쓰고 나서 나중에 영수증 날라오는 거 보면은 이상하게 행복은 순간이고 말이야. 남은 건 그 카톡에 사진밖에 없고 통장에 잔고가 그냥 바닥을 드러내면 우울감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돈을 썼는데 왜 불행해진 거죠? 그거는 돈은 머니가 아니라 possibility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돈을 한번 여러분 목표를 갖고 한번 미친 듯이 모아보세요. 정말 내가 20만 원, 30만 원밖에 적금 안 하던 사람이 한 달에 막 100만 원, 150만 원 적금을 하면 막 죽을 것 같죠? 힘들죠? 뭐 하고 싶은 것도 좀 못하고 옛날보다 뭐 외식도 좀 덜하고 힘들다 이거야.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조금만 힘든 시기를 지나보면 이 통장에 돈 불어나는 볼륨이 달라.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야 이게 이상하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난생 처음 느끼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왜 이러지? 그게 가능성이 커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 부자들이 땅을 사놓잖아요. 땅을 사면 그냥 갑니다. 자기 땅 보러. 아직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땅이야. 근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한 1시간씩 거기 서서 보다가 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여기다 뭘 할까? 건물을 올릴까? 집을 지을까? 그게 가능성이잖아. 내 땅을 딱 보면서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possibility 옆에 probability라는 게 있어요. 확률. 확률이 높아지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딨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미래가 앞으로 확률이 높아진다. 승진하면 왜 좋아하죠? 승진하면 월급이 오르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 승진한다는 게 나의 미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오늘 도서관에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배는 고프고 허리는 아픈데 뭔가 이 마음속에서 뿌듯함이 올라와.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기분이 쫙 좋아지면서 여기서 뭔가 뿌듯함이 올라오죠. 그거 왜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미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고 나면 땀 쫙 흘리고 나면 뭔가 또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 그게 왜 그래? 내 몸이 그만큼 단단해지고 건강해진 거잖아요. 미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행복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운동, 저축 이 세 가지는 미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연초가 되면 누구나 다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야, 올해는 운동도 해보자, 좀 금연도 해보자, 금주도 해보자, 저축도 해보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돈도 한번 올해는 열심히 좀 모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그런 생각조차 안 했다 그러면 진짜 문제고요. 그런 생각을 딱 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뭘 아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0명 중에 99명이 그 생각을 할까? 열심히 돈 모아봐야지. 그럼 가서 봐. 그러면 내가 줄일 게 뭐냐? 주변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마시는 커피값, 밥값, 술값. 근데 줄이려고 보니까 줄일 게 없다. 아니면 줄일 게 있어도 고작 줄여봐야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아껴야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으면 그냥 아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모아야 된다고. 제발 소비를 지르지 말고 저축을 질러봐. 저축을 지르면 어떡하냐. 다음 달에 내가 적금을 이렇게 세게 들었다가 그 다음 달에 못 내면 어떡하냐. 못 내면 누가 때리나요? 못 내면 누가 혼납니까? 이거 못 내도 돼요. 한 달만 내고 안 내도 돼. 한번 해봐라. 월급이 아주 낮은 우리 직장인들한테는 1억 모으기 저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5년에 한번 모아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5년에 1억 모으기를 할 수는 있잖아.
이게 얼마냐면 한 달에 155만 원만 저축하면 5년 후에 1억이에요. 물론 155만 원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왜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250인데 155만 원 적금을 들면 내가 95만 원 갖고 한 달에 어떻게 사냐. 학생 때 95만 원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행복하게 잘 지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250을 버니까. 내가 250을 버는데 어떻게 100만 원 갖고 생활하냐?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돈 많이 쓴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155만 원을 질르세요 먼저. 안 돼도 돼요. 했다가 한 2달 내고 도저히 안 돼. 그래도 2달치 모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축은요. 어떤 스피릿이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속담이 있잖아. 가다가 중재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저축은 가다가 중재하면 간 만큼 이익이에요. 2달만 내고 석 달만 내고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155만 원짜리 한번 해봐라. 아끼고 모으고 그 다음 불리고를 하지 마시고 일단 모으고 그러면 아껴지잖아요. 안 아껴줘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 먼저 아끼고 나서 아껴지면은 모아야지. 평생 못 모은다. 평생 못 모읍니다. 그렇게 하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왜 착각인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우량주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말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큰 회사,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으로 그 순위 매기면 한 위에 있는 이런 회사들 이 세상에 우량주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량 기업은 있을 수 있는데 우량 주식이라는 말은요. 그건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우량주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원히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주식 계좌에서 돈을 다 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식 투자 안 해. 라고 할 때까지는 우량주라는 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기 투자하면 그래도 최소한 실패는 안 하지 않겠느냐. 10년 전에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주로 사라 라고 추천했던 종목 10개가 있습니다. S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포스코, 한국전력 지금도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멀쩡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중에 딱 2개 빼놓고 8개 기업이 10년 투자 결과가 반토막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반토막이라는 건 실제 주가가 반토막 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을 한 3% 정도 평균을 잡았을 때 보면은 거의 8개는 다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1년 투자라 그랬습니까 제가? 10년 투자라 그랬죠? 10년 투자했는데 반토막 난 거야. 그럼 그 10년 동안 그 기업들이 성장을 안 하고 역성장을 했느냐, 망했느냐? 아니죠. 기업은 성장을 해왔는데 왜 그러면 주가는 반토막이 날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반토막이 날 정도로 주가가 밀렸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기업은요, 언제 주가가 오르냐면요. 시장이 갖는 기대감보다 더 성장을 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높아졌다는 거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그거보다는 성장을 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제가 재작년에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S전자가 사실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S전자가 내는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진짜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하려면 가치주를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가치주라는 게 뭐야?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 한 10년 후에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은 주식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싸.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다면 돈 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알아낼 수 있습니까? 네이버가,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으면 왜 투자를 그거밖에 안 했습니까? 근데 과거 걸 보니까 그때 네이버 지금 300% 올랐네. 그때 그냥 저기에 3억을 몰빵했으면 5억을 몰빵했으면 이거는 다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 일반 개미들이 장기 투자해서 승부하겠다. 저는 항상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0명이 투자해서 5명, 10명이 엄청나게 성공한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이거 있을 수 있죠. 100명이 투자해서 한두 명 성공하죠. 근데 저는 항상 대중,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눈높이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로 성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종목을 분석하고 업황을 분석하는 거에 시간적인 부족이 있다면 그냥 경기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경기가 정말 저점을 지나고 있고 너무너무 안 좋은 국면을 지나다가 이제 터널 안에서 저 끝에 밝은 빛이 보인다.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진짜 좋아질 일밖에 없겠다.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열심히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낮다는 건 뭐예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또 꺾일 때가 오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한 타이밍 빨리 돈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보다는 경기의 변곡점을 미리 판단을 하고 그거 어떻게 판단하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경기라고 하는 건 주식은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좋다는 거는 6개월 후가 좋다는 뜻이죠. 지금 좋은 게 아니고 경기에 선행하는 주식의 특성을 살려서 경기 변동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2년 이상 투자하게 되지 않을걸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메뚜기를 뛴다고 할까? 현금과 주식으로 메뚜기를 뛴다. 이게 훨씬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특별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또 좋은 그런 투자 방법이지. 아, 너 저 주식은 10년 후에 엄청 뜰 거야. 2차 전지가 아니지. 뭐 예를 들면 AI나 로봇이나 뭐 4차 산업 관련된 걸 지금 사놨다가 10년 후에 승부를 보자. 물론 뭐 정말 대박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10년 동안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집 안 사고 노후 준비 안 하고 돈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